자, 압도적 뉴스 콘텐츠 3프로 뉴스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순웅 기자입니다. 네. 뭐, 요새 엔터가 잘 나가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엔터가 잘 나간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저희 네. 광고에 네. 낙낙한 인터뷰 우리 정프로님이 하는 거? 네, 그게 또 이제 박지원 배우 나오죠. 또 이주빈 배우 나오죠. 막 다양한 배우분들 나오니까 그 말씀을 좀 나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엔터는 잘 나가죠. 그러니까 저희 보고 엔터를 하라 그러는 줄 알고 노래라도 좀 불러야 되나. 노래 부르면 또 나 싫어하실 거죠. 그럼요. 예, 박재대입니다. 자, 뉴스 한번 보도록 하죠. 웃을 뉴스가 아니죠. 예. 아침에 이란 대통령이 탔던 헬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이 좀 전해졌었고 안 그래도 좀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탑승자의 상태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었어요. 확인되지 않았었죠. 근데 불행히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을 비롯한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센 만수리 부통령은 이날 X에 글을 올려서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고요. 여기에 함께 탑승하고 있던 호세인 아미르 압둘라히안 외교장관도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라이시 대통령은 아제르바이잔 주에서 열린 그 댐 준공식에 참석을 했다가 돌아오는 중에 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짙은 안개와 그 폭우 등 악천후 속에서 비행을 하다가 그 산악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좀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는 특별히 영향을 받지는 않은 것 같아요.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고 코스닥은 좀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란 여파라기보다는 코스닥은 그 HLB의 그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아무래도 좀 여기에 대해서 사고니까 아직까지 나온 거는 사고라서 이게 중동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얘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좀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동 정세에 대한 불안은 조금 더 커지고 있습니다. 꼭 이걸 반영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안 그래도 좀 많이 올랐던 원자재 가격 저희 많이 했죠. 금 했고요, 은 했고요. 구리도 따로 나오셔서 하셨고요. 그 이조 기자가 커피 했었고, 올리브유도 했었고, 뭐 다 오릅니다. 다양한 거 다 했었죠. 예, 근데 금과 구리 가격이 역대 최고로 뛰면서 국제 원자재 지수가 1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2,440.6달러로 1.1% 상승하면서 지난달 세운 장중 최고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값 관련해 가지고 이전에 한번 그 압권에서 방송을 드릴 때 이게 금이라는 게 뭐 보통 뭐 금리라든지 또 달러 가치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급감 상승세는 좀 그 달러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달러를 사용할 수 없을 거라고 불안감을 느끼는 국가들이 금 보유량을 좀 늘리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변동성에 어떤 하방이 좀 막혀 있는 것 같다. 여기서는 금을 계속적으로 보유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 하방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지정학적인 위험이 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좀 더 금값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구리 같은 경우도 그 런던 거래소 기준으로 보면은 톤당 18,000달러를 넘어서면서 1.7% 올랐고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 여기 뭐 파나마에 비가 안 내려가서 운하가 가동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파나마에서 거기 광산 관련한 시위와 라이센스 취소 등이 좀 있었고요.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의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수요단에서의 움직임이 좀 생긴다면은 구리 가격이 좀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 구리 가격의 수요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중국 경제의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뭐 숫자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좋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니까 숫자로는 되게 좋죠. 근데 그걸 체감하기가 좀 어렵긴 했었는데 이 부분도 수요가 아무래도 좀 올라가고 있는 것은 맞으니까 여기서 구리 가격은 어떤 그 심리적인 요인 플러스 그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의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그 기후 변화에 대해서 많이 우려해야 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오렌지 주스 가격도 이제 브라질에서 수확이 36년 만에 최악을 기록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그렇잖아요. 뭐 커피도 그렇고 올리브도 그렇고 오렌지도 그렇고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공급 차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일상화된 그런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한 정책들은 오히려 좀 후퇴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어서 우리
이대로 살아도 되는 건가? 참 힘들어지죠. 네. 참 힘들어지죠. 사실 오렌지 주스와 관련된 이야기는 제가 작년에 또 그 네. 슈링크플레이션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국내에서도 이 오렌지 주스 원액 있잖아요. 예, 원액 가격이 워낙 올라가게 되다 보니까 원래 오렌지 100, 뭐 포도 100 이렇게 해서 오렌지 원액을 뭐 100% 썼다, 포도 원액을 100% 썼다고 했던 이 주스들도 이제는 80% 넣고 그쵸. 다른 이제 걸 넣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 오게 됐는데 우리는 앞으로도 그런 삶을 계속 살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가 얼마 전에 그 롯데칠성을 만났었잖아요. 네. 롯데칠성 만나 보니까 거기서 이제 음료수 만드는 네. 음료수 주로 만드는 그렇죠. 회사인데 거기에 뭐 설탕 가격도 올라, 오렌지 주스 가격도 올라, 네. 유리병 가격도 올라, 인건비도 올라, 뭐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먹고 쓰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인데 실제로 뭔가 그 공급 쪽에서의 차질이 생기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걸 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안 그래도 조금 공급에 차질이 있는 상황에서 이란의 그 대통령이 사망한 사건이 혹시라도 중동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좀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좀 기분 좋은 뉴스 하나 보도록 하죠. 한국의 수출 가운데 그 사실 우리나라의 화장품이 여러 국가에 수출이 되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나라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하는 국가 가운데 하나를 꼽으면 어디를 꼽아 보시겠어요, 권 팀장님? 뭐 이전에는 중국, 네, 요즘에는 일본? 일본. 일본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썼지만 일본에서 화장품을 수입하는 국가 가운데 1위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프랑스였었는데 프랑스는 뭐 전 세계에서 안 좋아하는 분들이 없죠. 근데 일본이 또 화장품 대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SK2 뭐 네, 이런데. 그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국 가운데 1위를 우리나라가 좀 차지를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화장품 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비중은 당연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화장품 수출이 역대 2위를 기록했고요.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화장품 수출은 85억 달러를 기록해서 지난 역대 1위를 기록했던 때가 2021년 92억 달러 이후에 두 번째 높은 수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의 그러면 화장품 수출 규모는 세계 몇 위를 차지하는지 보니까 1위가 단연 프랑스고요. 2위가 미국입니다. 3위가 독일. 그렇다면 4위는 어딜까요?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와, 대한민국의 화장품 수출 규모가 세계 4위라는 것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대단하고 네. 이전에 중국을 그 수출국으로 했을 때는 뭐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네. LG생활건강이라든지 이렇게 주요한 큰 회사들 중심으로 좀 진행이 되다가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디 브랜드들이 좀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포트폴리오가 다변화된 상태로 수출을 한다라는 것도 네. 우리 그러다가 또 이전처럼 뭐 중국이랑 할 때 뭐 K-뷰티에 확 떴다가 확 죽거나 한두 기업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 다양한 기업이 되고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조금 더 다변화된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이런 변화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되게 재미없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이주호 기자가 또 재미는 없죠. 제가 재미는 하나도 없어요. 머리 엄색했네요. 네. 오. 저희 와이프가 좀 나이 나중에 하라고 흰머리는 나중에 닥터 하라고. 스트레인지가 이제 아니게 됐는데. 자,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국내 상위 10개 회사, 그러니까 가장 그 큰 대형 브랜드 10개 회사가 10개 회사의 비중이 위에 있는 그래프고요. 예. 그리고 그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의 이 비중을 아래에다 그려놨는데 보면은 상위 10개 회사의 비중인 55%대로 줄어들고 있고 예. 10개 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디 브랜드들이 30%였던 게 44%까지 늘어나고 있잖아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두 개의 회사가 어느 특정 국가에서 그 붐을 일으키게 되면 이게 결국 만약에 소비자가 등을 돌리고 돌아서게 됐을 때는 그 충격이 클 수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10개를 제외한 나머지 뭐 수백 개가 되겠죠. 수백 개의 기업들이 이렇게 비중이 올라갔을 때에는 그런 어떤 특정한 소비자들이 등을 돌렸을 때의 여파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되게 눈에 띄는 점이 뭐였었냐면
아까 일본에서 1위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화장품이 인기를 끌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분들의 피부 표현이 굉장히 백옥 같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화장품이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 클 뿐만 아니라 성장률도 5.6%로 적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색조 화장품. 색조 화장품은 사실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을 옛날에 그렇게 많이 쓰진 않았었는데 요즘 들어서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률도 28%. 그걸 장기 시계열로 보여준 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표인데요. 그 가장 위에 있는 게 기초 화장품입니다. 기초 예. 화장품은 기존에 60%까지 비중이 높았다가 54.8%로 낮아졌다면 색조 화장품이 이거 보세요. 14%, 10%에서 14%까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힙하다는 거죠. 그리고 예. 이 색조 화장품 중에도 립 제품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 댓글 중에 누가 써주셨는데요. 입술에 바르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입이랑 피부에 바르는 거라 뭐. 네. 사실 이걸 보고 이제 우리가 립스틱 효과라는 이야기를 경제 용어에서 가끔 썼잖아요. 사실 힘들면 경제가 힘들면 붉은색 립스틱을 많이 사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뭐 요즘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뭐 이건 수출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도 사실 지난 1분기 상당히 좋은 서프라이즈한 경제 성장률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립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진짜 옛날 말이네요. 립스틱 효과도 네. 진짜 없이 살던 시절에 못 낼 거 입술밖에 없다 그래갖고 돈 없으면 립스틱 정도 산다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요즘에 사실 우리나라가 돈 없다고 립스틱 말고 아무거나 모든 걸 포기할 정도로 못 사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뭐 돈이 있든 없든 립스틱은 한국 걸 쓴다. 그러네요.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LG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뭐 하나하나 설명드리긴 좀 애매했는데 좀 이게 많이 모여서 이제 한번 버프 때가 되지 않았나 모아서 발표를 할 때 되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그 LG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은 그 구본무 선대회장의 장녀입니다. 이제 구강모 회장의 뭐 누나인데 여기가 배는 다르죠. 네, 그렇죠. 여기 양자니까. 그러니까 구현경 LG 복지재단 대표인데요. 여기와 남편 윤관 씨라고 있습니다. 블루런 벤처스 대표예요. 관련한 사건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구현경 대표가 바이오 주식을 LG 재단에다가 3만 주를 기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재단에서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다는데 왜 안 받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안 받았냐면 이 주식이 미공개 정보를 가지고 취득한 주식일 거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그 주식을 18,000원 정도 수준에서 지금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한 54,000원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8,000원에 사서 54,000원이면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럼 대충 현재 주식 가치로 따지면 한 12억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주식을 살 때 아까 전에 그 윤관 BRV 대표, BRV 대표, 그러니까 블루런 벤처스, 이거 BRV입니다. 여기가 그 회사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벤처 캐피탈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있는데 BRV가 투자를 하고 나서 주가가 16% 이상 올랐다. 근데 벤처 캐피탈 대표가 자기 남편이야. 그럼 그거를 알고 산 거 아니냐? 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 정말 구현경 대표가 그 전에 샀고, 그 다음에 BRV가 투자를 했고, 주식이 올랐고, 요건지는 아직 특별히 나온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재단에서도 뭐 별 문제가 없다면 받았을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좀 그렇죠.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안 받기로 기부를 하기로 한 거예요. 기부를 하기로.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으면 왜 기부를 해? 라는 또 시각이 좀 있는 거고 여기서 그 기부를 하려 그랬는데 그걸 또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윤관 대표가 이끄는 BRV 그 캐피탈은 여기에 몇 가지 또 논란이 좀 있는데 지금 현재 국세청과 종합소득세 납부를 두고 소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윤관 대표는 123억 원 규모의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세청 추징에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탈세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면 윤관 대표가 뭔가 돈을 탈세를 했나라는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게 윤관 대표가 미국 국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미국 국적자인 윤관 대표가 국내에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거주자냐 아니냐, 요게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게 또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 이게 꼬꼬무 같은 겁니다. 네. 여기 그 BRV 캐피탈이 또 어디에 투자를 했냐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에다 투자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이 24.7%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주식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은 약 1조 6천억 원 정도 돼요. 네. 1조 6천억 정도 되는 주식을 팔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아직 팔았다 안 팔았다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팔면은 1조 6천억에서 뭐 원래 냈던 거 빼고 뭐 그러면 그래, 뭐 한 1조 벌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BRV 캐피털과 예. 윤관 대표는 예. BRV 캐피털은 법인이고 윤관 대표는 그 자연인이잖아요. 아, 예리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캐피탈로 가는 거니까 네. 여기서 이제 운영보수 등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렇죠. 이 소득을 종합소득세 대상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네. 만약에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된다면은 거기 뭐 거주자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매각을 해서 뭐 어떻게 저렇게 수익 배분이 되겠죠. 네. 그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가 또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뭐 그 세금 내야 되는 대상이 되면은 이거를 어떤 식으로 수령할 것인가, 뭐 네. 차익을 어떻게 낼 것인가,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게 하나 있고 네. 좀 복잡하죠. 앨리스장님 좀 복잡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뭐 방송하는 김에 네.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여기엔 또 어떤 그 시나리오, 예. 그 그냥 취재원들끼리 얘기하는 시나리오예요. 뭐 현실성은 없는 건데 네. 여기가 지금 구영경 대표하고 구강모 회장이 상속재산 관련한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좀 들어보셨을 건데, 그러면 만약에 진짜 이게 가정. 네.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구영경 대표가 주식을 더 취득해서 경영권을 위협하려고 한다면 네. 실탄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 실탄을 옆에서 1조 6천억 원 정도 규모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있다. 요 시나리오 때문에도 더 크게 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은 얼마 전에 뉴스 시간에 한번 전해드렸던 얘기인데, 그 SSG닷컴의 기업 공개를 두고서 네. 경영진과 그 사모펀드 사이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에 얽힙니까? 예, 거기에 지금 투자를 한 펀드가 BRV 캐피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 투자를 하면서 조건이 뭐 상장을 추진할 것, 네. 그리고 거래액을 얼마 이상 될 것이라고 약속을 맺었는데 상장은 아직 안 됐고 거래액이 이만큼이 달성이 된 거냐 안 된 거냐, 이렇게까지 한 개 상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거냐 말인 거냐를 두고서 갈등이 있는데, 여기도 거의 한 1조짜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삼부토건 창립자의 손자인 조창현 씨와 윤관 대표가 친구입니다. 네. 여기도 2억 원 규모의 대여금 반환 소송까지 좀 제기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뉴스가 이전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인데, 요거를 이게 각각 이게 주체를 따르게 보면은 다 분산된 사건 같이 보이는데, 네. 이게 그 구현경 대표의 남편 윤관 대표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요게 다 이렇게 얽혀서 돌아가는 그런 사건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소송건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 많은 소송을 통해서 이제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가 또 이제 연결되는 게 LG 가문의 상속세. 예. 로 연결. 상속 재산 네. 관련한 소송. 상속재산 소송. 그리고 만약에 양쪽이 소송까지 한 중에 정말 감정적으로까지 가고 네. 혹시라도 이게 지분 취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실탄이 중요해지죠. 뭐 그런 얘기까지 그냥 재계에서는 이래저래 나누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굉장히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중심에는 윤관 대표가 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한국의 해외 직접 투자 금액을 오늘 한국무역협회에서
한국의 기업 대미 투자 현황과 경제적 창출 효과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 몇 가지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그 해외 직접 투자를 한 비용 가운데 대부분이 미국으로 이제 흘러갔을 거라는 거는 저희가 뭐 산업을 보면은 대충 알 것 같은데 그걸 눈으로 직접 확인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오늘 눈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여주시면 오른쪽 그래프에서 지난선이 한국이 미국에 얼마나 해외 직접 투자를 많이 했느냐를 보여주는 거고 그 함께 적혀 있는 그 점선으로 되어 있는 연두색 선 있잖아요. 이게 중국 비중입니다. 한때 거의 한국의 직접 투자 가운데 40%를 중국이 가져갔었더라면 지금은 그 40%를 미국이 가져가고 있고요. 지금 중국의 직접 투자 비중은 거의 2.9% 정도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어졌죠. 그만큼 그 미국의 직접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왼편에 보이는 건 뭐냐면요. 지금 그러면 이제 2023년 해외 직접 투자 가운데 국가별 비중을 보면은 사실 이 중국의 위치가 지금은 7위잖아요. 사실 이게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1위를 기록했었더란 말이죠. 이게 거의 이제 중국이 7위까지 내려오는 아주 그 돈의 흐름이 극명하게 바뀐 것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반도체 투자라든지 아니면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이런 것들을 미국 내 현지 공장을 세우게 되면서 직접 투자가 늘어난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이것보다도 무엇이 가장 눈에 띄었냐면 그러면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가 많아지게 되면 저희가 가끔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공장을 다 미국에 지으면 우리나라는 어쩌라고 라는 네. 이야기를 참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 보고서에는 그 부분을 좀 짚어놨길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해외의 한국 공장들을 다 짓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을 갉아먹게 되는 카니발라이제이션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였었거든요. 다만 그 여기에서는 실증 분석의 결과를 내놨는데 한국이 미국에 이 해외 직접 투자를 10% 늘리게 되면 대미 수출은 0.202%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해외에 공장을 짓게 되면 원부자재라든지 아니면 중간재 이런 것들을 한국계 기업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해서 수출이 그냥 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원부자재와 그리고 중간재를 수출하게 되는 그런 효과로 오히려 수출은 0.2% 정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던 겁니다. 다만 우리가 좀 그 유념을 해야 될 부분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외 직접 투자를 하게 되면 미국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해주고 그리고 미국의 GDP 경제 성장을 도와주고 이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외교통상 쪽에서 좀 지렛대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지적이 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기업의 미국 경제 기여를 미국의 통상 압력 완화의 지렛대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무역협회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예컨대 예를 들어서 2021년 기준으로 미국 내 한국 기업의 자산 규모 대비 미국 경제 성장 기여도가 100달러당 10.1달러로 전체 외국계 기업 평균이 6.8달러에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투자하면 GDP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 적어놨다가 우리 그거 많이 걱정하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가 좀 크게 나고 있다 보니까 예. 대미 무역 흑자가 크게 나는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뭐 슈퍼 301조라든지 아니면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게 될 경우를 대비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이런 거 내세워야죠. 우리가 니네 경제 해주는 게 얼만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요. 부분이에요. 네. 아니 그러면은 니네 뭐 미국에 우리 뭐 수입 많이 하게 미국 기업 와서 공장 만들어서 네. 미국에 있는 원자재 한국으로 수출해라. 네. 뭐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다각도로 좀 볼 필요가 있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이게 현대차의 판매 가격이 올랐다라는 얘기인데 네. 이거를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가 참 고민이 많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근데 저 이렇게 현대차를 출입하고 이제 뭐 주식시장도 보고 산업도 보고 하면은 이 판매 가격이 올라간 부분들이 소비자 입장 아닙니다. 이건 네. 소비자 입장이 아니에요. 저도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싫은데 어떤 산업을 관찰하는 입장에서는 꽤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만든 차가 해외에서 비싸게 팔린다라는 거는 이게
똑같은 우리 노동자가 일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차 가격의 평균 단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회사의 어떤 레벨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시점을 이제 2017년을 사실 기준으로 생각하긴 해요. 네. 이전에 그 현대차의 뭐 SUV가 투싼이랑 산타페밖에 없을 때 뭐 했냐 도대체. 네. 맨날 막 수타페 거기에 뭐 아반떼 막 문짝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뭐 연비 떨어지는 중준형 세단이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현대차가 이제 2017년 이후에 뭔가 산타페 3세대 모델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차를 내놨거든요. 그 이후에 뭐 팰리세이드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을 갖췄잖아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일단 국내 시장에서는 그 한 40.9% 5년 동안 40.9%가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차값이요. 예, 차값이. 어. 그리고 RV 같은 경우는 승차보다 높은 47.4%로 집계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저희가 이조 기자하고 종종 얘기하다가 우리는 자동차 산업의 피크아웃론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네. 작년 내내 피크아웃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뭐 계속 피크아웃 얘기만 하면은 주식은 언제 오르냐? 네. 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러다 올해 초에 저희가 좀 입장을 바꿨죠. 이제 판매는 좀 피크아웃이 된 것 같다. 네. 그리고서 또 틀렸죠. 근데 판매는 줄었는데 네. 주가는 또 그 이익은 판매 네. 매출하고 이익은 엄청 높이 올라갔잖아요. 네. 그 부분이 2019년 대비 해외 승용차 판매 가격이 무려 94.6%나 급등했습니다. 3,298만 원에서 6,419만 원.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차의 가격이 2배가 됐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체 판매한 차량의 평균 가격이 높아졌다라는 거는 조금 더 프리미엄한 차를 좀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정도의 브랜드력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물론 여기에 뭐 핑계는 많죠. 왜 올랐냐 그러면은 거기에 환율 뭐 5년 사이에 환율이 한 15%, 14% 가량 올려서 원화로 환산한 가격을 많이 올렸다. 네. 이거 맞습니다. 그리고 평균 단가가 좀 높은 제네시스 브랜드 모델들이 해외에서 팔렸다. 그래서 뭐 이거 잘 됐다. 뭐 이것도 맞습니다. 네. 근데 제네시스 브랜드가 만들어진 게 2015년도인데 그때 우리가 이거는 프리미엄인데요라고 얘기해서 판다고. 아 그래? 누구 맘대로? 야. 그럼 니네 아버지한테 가서 프리미엄이라 그래? 이걸 어디다 대고 미국에 와갖고 네. 너 벤츠야? BMW? 야 현대차에서 테카리 하면은 프리미엄이야? 그러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제네시스 판매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올려서 전반적인 판매 가격을 올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칭찬해줄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밖에서 많이 벌었으면은 국내는 좀 우리는 그 자국민 디스카운트 이런 거 해줘야지. 그동안 자국민한테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마진 남긴 네. 역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만큼은 또 국내 소비자들에게 좀 더 대우를 해줬으면 하는 소비자로서의 바람이 좀 있고 어쨌든 이제 그 현대차가 해외에서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얘기는 차값이 올라갔다는 것도 맞고 환율이 올라갔다는 것도 맞고 조금 더 고가 차량을 판매할 수 있을 정도로 브랜드력이 좀 올라갔다라는 부분들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좀 오늘 어차피 이거 국뽕이니까 네. 그 뭐 GM, 포드 뭐 얘기할 때 그 미국에서 트럭 만드는 애들 네. 픽업 트럭 네. 그렇게 얘기해요? 글로벌 브랜드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GM 같은 경우는 유럽 시장도 철수하고 인도도 네. 철수하고 태국 공장도 폐쇄하고 호주 공장도 폐쇄하고 막 그랬거든요. 포드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에는 글로벌 브랜드라고 보기 좀 어려울 정도로 그렇죠. 회사가 많이 좀 쪼그라들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단도 다 없앴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 현대차의 판매 단가가 올라갔다라는 거는 그 매출이나 판매 대수의 문제와 별개로 네. 그 뭔가 브랜드 파워가 좀 더 높아졌다라는 부분들을 좀 상징하는 그런 숫자인 것 같아서 좀 기분 좋은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갖춰놓고 지금 판매량이 좋은 브랜드 몇 개 안 되는 브랜드 가운데 하나가 또 현대기아차겠네요. 다들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현대차가 이제 내연기관 하고 있다가 테슬라랑 비교하면은 네. 많이 부족하죠. 그렇죠. 뭐 기술적으로나 그런 부분들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들이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다른 회사들 그러니까 레거시 차 그
OEM들이 뭐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네. 일단 뭐 도요타 요새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도요타는 전기차를 그렇죠. 못 만들죠. 네. 그리고 뭐 폭스바겐을 비롯한 독일 차 회사들은 지금 독일 자체가 그 에너지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고 네.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 현대차는 이런 중국에서 차 많이 안 팝니다. 못 파는 겁니까? 안 파는 겁니까? 이미 안 팔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더 이상 내려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그런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라는 점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뉴스도 참, 그 오전에 저희 권 팀장님도 전해주셨지만 양가 감정이 드는 그런 뉴스인데, 일단 알리와 테무 발암물질 논란 때문에 지난 4월 매출이 40%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전체 매출이라고 보시기 좀 어렵고요. 이제 BC 카드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좀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알리테모에서 사용했던 그 시커머스에서 사용했던 사용 금액이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는 뉴스가 나온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은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이런 쪽에서 지난 4월에 얼마나 많이 줄었는지 보니까 이건 전월 대비로 비교를 했습니다. 3월 대비 매출액이 40.2% 급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커머스의 매출액을 지난 10월을 100으로 놨을 때 올해 1월이 153.7이었다면 3월은 238.8로 급성장을 했고 4월이 되니까 다시 한번 142.9 정도로 쪼그라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이제 제목에 나왔던 것처럼 그 발암물질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는 제품들은 대부분 좀 저가 제품들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액 감소가 특히 저가 결제 금액대에서 두드러졌다고 이 BC카드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예컨대 5,000원 미만의 제품들 있잖아요. 이게 거의 반토막 이상 줄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시커머스가 위험성 때문에 사람들이 좀 결제를 덜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그러면 시커머스, 그러니까 중국 플랫폼에서 안 샀으면 그 물건들을 한국의 플랫폼에서 샀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K커머스의 4월 매출액 역시 전월 대비 4.9% 감소했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여행 갔어, 여행. 근데 커머스 안 하고. 그것도 그런데 예.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진 못하겠구나. 근데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 가격을 불문하고 모든 가격대에서 다 30% 이상 내지는 50%까지 줄었습니다. 예. 이거는 그래서 발암물질 논란이라고 보기보다는 3월엔 원래 입학 시즌이잖아요. 예. 그때 선물 줬던 것이 그냥 결제 안 했다 정도로 보는 게 더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에 워낙 이제 입학한다고 우리 아이들 선물 주죠, 우리 조카 선물 주죠, 이런 결제 금액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왔다, 요 정도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발암물질 논란 때문에 줄었다라고 보기에는 전 금액대가 다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 아침에 또 그 뉴스가 있었잖아요. 발암물질이 포함될 위험성이 있으니 KC 인증을 못 받은 제품들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했다가 이걸 또 말바꿈했다가 예.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물론 안전성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도 KC 인증 받은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는 게 나은데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하면 해외 직구할 때 우리가 KC 인증을 받을 수는 없지 않은가라는 또 반감도 들기도 하고요. 참 어렵습니다. 예, 저기 마이클 23님이 시커먼스. 저 시커먼스는 너무 올드하지 않습니까? 그 이봉원 그 코미디언이 예. 시커 시커먼스. 우리 또 뉴스룸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대충 보이는 그런 채팅창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 중국과 일본 기업이 가장 함께 일하고 싶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라는 질문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했습니다. 당연히 한국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의향을 물어봤는데요.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는 일본 기업에 대한 선호도가 10점 만점에 6.5점이고 한국 기업에 대한 선호도는 7.1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기업의 88%가 한국 기업과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했고, 일본 기업의 50%가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그럼 어떤 분야를 같이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는 일단 반도체 첨단 소재 분야, 그리고 두 번째는 에너지,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세 번째는 전기차 배터리.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관계 개선이 필요한 주요 이유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술 협력 등 경제적 이익 확대와 봉급망 안정을 꼽았고요. 일본과 중국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답변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일본과 중국이요? 예. 왜 한국 기업과 함께 하고 싶냐?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력 좋아서? 동북아 안보 및 평화. 평화. 예. 그러니까 관계 개선이 왜 필요한가? 근데 그래놓고 라인은 왜 그럽니까? 그거 총무성 그러면 안. 그거 제가 내일 김양희 교수님 모시고서 이거 한번 할 건데 그 총무성이 어떤 일을 일본 총무성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내일 그 김양희 교수님이 단독 입수한 자료를 통해서 말씀을 좀 주신다고 해서 내일 퇴근길에 한번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개선이 필요한 이유로 한국 기업은 기술 협력 관련한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일본하고 중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동북아 안보 및 평화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왜 그런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그 뭔가 좀 세 나라가 같이 있고 다 세 나라 다 제조업이 발달해 있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협력을 하려 그럴 때 그러니까 일본 기업이 협력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중국이랑 하고 싶겠습니까? 좀 그렇죠. 네. 그러면 일본이랑 하고 싶을 거예요. 한국이랑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럼 중국 기업 입장에서 일본이랑 하고 싶겠어요? 한국이 좀 그러니까 좋죠. 이런 거 보면은 한국은 이게 양쪽에서 완충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괜찮아요. 서로 간에. 그러면서도 이게 세 국가 사이에 제일 좀 잘 굴러가면 정말 평화를 유지하게 됐을 때 한국은 또 괜찮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생길 때는 양쪽에서 더 쪼임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사실 평화의 시기가 우리나라에게는 제일 좋은 시기인데 그게 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뭐 미국과 중국에서 갈등을 빚으면은 한국은 계속적으로 거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한일 관계도 뭐 좀 잘 해본다고 뭐 그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네이버 라인 문제 생기면서 또 이런 거 생기고 이제 또 무슨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거 지금 제가 그냥 하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화장품 일본에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일본의 극우 인사들은 저 어린애들이 뭣도 모르고 저 후진국 일본 한국 가서 물건 사온다고 막 한국어 옛날에 못 살던 거 우리가 이거 다 키워줬더니 이제 머리 꼭대기 올라와서 저런다고 일본 극우들은 또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나라나 그런 극우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스피커가 바이럴 돼서 또 한국에서는 또 저 일본이 저런 소리 한다 그러고 싸우고 좀 평화롭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거 예민한 이슈구나. 나 그냥 막 떠드는 일이 아니구나. 어쨌든 중국과 일본 기업이 가장 협력하고 싶은 국가는 한국이고 그 분야는 반도체, 에너지, 배터리 순으로 나타났다라는 얘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3프로 뉴스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에 여러분께서 또 기다리시는 박군영 부장, 우리 박군영 형님 나오십니다. 자,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